안녕하세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환입니다.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는 동대문구로부터 UA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입시 설명회는 동대문구와 UA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입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UA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설명회 동영상을 편집해서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이만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6월 모의평가 이후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전략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부는 백승환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장이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2021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대입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이며 2부는 이만기 UA 교육평가 연구소 소장님께서 2022학년도 수시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강의 자료는 동대문 진학상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요. 다운받으셔서 강의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 모의평가 결과에 따른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2021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할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센터장 백승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1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지원 성향 분석에 따른 수시 입시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2021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지원 성향 분석, 그리고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기준 지원 가능 점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입니다. 이제 모의평가가 지난달 6월 30일 날 성적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 6월 달 모의평가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타난 점수를 보게 되면 표준 점수가 작년 수능보다도 상당히 최고점이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2021학년도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던 것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 상태였는데요. 근데 올해 2022학년도부터는 현재 고3들은 작년 2021학년도에 대비해서 약 6,600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2022학년도는 2021학년도와 학생 수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로 해서 지원 전략을 짠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 응시 인원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 수는 작년 6월 모평 대비 4,300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학생 응시자는 6월 모평 대비 약 2,900명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졸업생 응시자는 작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6월 모의평가 대비 약 1,360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 작년도와 올해 것만 비교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4,3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지만 이 감소 폭은 대부분이 재학생이 약 3,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졸업생들은 약 1,360명 정도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는 6월 모평에 비해서 재학생이 좀 더 감소를 하고요. 재수생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성적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바뀐 수능 체제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1년 더 공부를 한 현재 재학생보다는 재수생 쪽이 상당히 조금 더 유리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시까지 가게 되면은 정시 모집에서는 재수생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최고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도 6월은 이제 선택 과목이 없이 인문 자연 학생이 응시하는 상태였는데요. 139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은 최고점이 146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2021학년도 6월 달에 모의평가 국어 만점 받은 학생이 0.32%, 6월 달 올해는 0.05%로
만점 받은 학생이 상당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점자가 줄었다는 것은 최고점자가 줄었다는 것은 시험이 상당히 작년 6월달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점을 보더라도 최고점 차이가 약 7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올해 6월 모의평가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수학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학 같은 경우 작년도에 수학 가형이 최고점이 143점, 그리고 만점자 0.21%, 그리고 나형이 최고점이 140점, 그리고 만점자가 1.21%로 상당히 많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 계열로 정계열로 같이 시험 봤을 때 만점자가 14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6월달보다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점자는 0.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점자만 비교해 본다면 작년 수학 가형과 숫자가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어를 살펴볼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비율이 작년도 6월달이 8.73%, 그리고 올해는 1등급이 5.51%로 약 13,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즉,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해마다 보게 되면은 모의평가나 6월달, 9월달 수능 때를 살펴보게 되면은 시험 응시 때마다 이제 비율이 약간 바뀌는 정도가 생기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능 때까지는 거의 수능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10% 내외에서 만점자가 1등급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EBS의 출제 비율이 70%에서 50%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작년보다는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와 수학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 2등급 비율이 상당히 1, 2등급을 받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비해서 국어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역별 등급 구분 점수 살펴보면요. 등급 구분 점수는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1등급은 132점, 수학이 134점, 2등급은 국어가 125, 수학이 126. 그래서 1등급 구분 점수는 1등급은 해마다 그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1, 2점 정도 편차가 있지만 2등급, 3등급 내려갈수록 거의 비슷한 수준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어가 1등급이 4% 정도, 수학이 4.22%, 그리고 2등급이 7%, 수학이 7.23%. 그래서 총 2등급까지 합치면 국어가 11.07%, 그리고 수학이 11.45%입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분포 비율은 상당히 잘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점수는 좀 뒤로 제쳐놓고요.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활과 윤리가 6.26%, 윤리와 사상이 5.64%, 세계지리가 5.56%. 즉 이 비율로 살펴봤을 때 생활과 윤리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조금 쉽게 출제됐고 1등급 비율이 6%로 상당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히려 1등급보다 2등급 숫자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해마다 그런 상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학생들, 특히 생활과 윤리가 선택을 한 학생이 가장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일해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틀리지 않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동아시아사가 4.58%, 세계사가 4.61, 경제가 6.4%, 1등급 수율이 상당히 높죠. 근데 점수를 보게 되면은 1등급 점수가 70점으로 제일 높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린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건데 1등급 비율은 6%로 상당히 다른 과목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지만 우수한 학생이 경제를 선택해서 본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경제 과목 같은 경우에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 2등급 받는 비율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선택하는 데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사회문화 과목이죠. 사회문화 과목도 약 5% 정도로 4%보다 조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약간 좀 쉽게 출제됐는데
비율로는 쉽게 출제되는데 실제 1등급 점수는 69점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은 물리원이 4.4%, 화학원이 4.26, 생활과 인류가 4%, 지구과학이 6.4%. 예,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비율이. 그래서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응시생수가 가장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의 폭이 상당히 문제가 조금만 쉽게 나오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만점 받는 비율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 과목입니다. 투 과목은 물리투가 5.26%, 화학투가 4.6%, 생명과학이 6%, 지구과학투가 5%. 생명과학투가 가장 높게 나타났죠. 생명과학투가 투 과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과목인데 6%로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모의평가 등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6월 모의평가는 사실은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3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이 첫 번째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본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한 연습이었다는 것들로 여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는 아닙니다. 이 점수가 수능 점수까지 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6월 모의평가 결과 자료를 가지고 내가 받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험으로 여겼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우리 수험생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말고사의 준비에 만전을 다하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말고사가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말고사 성적까지가 수시 모집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많은 학생이 지원할 텐데 교과전형 같은 경우야 말할 것도 없이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교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과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특이 되겠죠. 이런 학습과 관련된 교과와 관련된 과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입학사정관과의 대화를 진행했을 때에도 입학사정관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기말고사가 한 번 남았죠. 이제 중간고사 이미 끝난 상태고, 그래서 예전에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수시, 정시, 실현 가는 대학, 목표 대학을 설정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정말 희망하는 대학만 쓰려고 합니다. 즉 내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원대한 꿈을 갖고 선택을 하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두 달만 지나면은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위치 진단을 하고 나서 내가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있을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목표 대학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 지원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으로 내신 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의 준비 정도 그리고 3월달, 4월달 본 학력평가와 그리고 6월달에 본 6월 모의평가 결과 성적을 가지고 그 결과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시 모집에 지원할 대학을 담임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무조건 뭐 안전한 데 지원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데도 거기 쓰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쓰면 넌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더 가까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판단 내리시 여러분들한테 해주신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과 그리고 준비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여러분 선배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갔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선생님 낮춰서 아니면 내가 가기 싫은 대학 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학도 고려해보고 진지하게 그 학교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보고 대학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지금 이제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기소개서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때문에 온 학생이 있었는데요. 자기소개서가 대학에서는 아주 크게 이 점수로 자기소개서 갖고 점수를 매겨서 등락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는 사실 나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자기소개서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수능을 소홀히 해서 거의 2달을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지금 시험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여러 차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소개서의 질문사항 항목들 있죠. 1번, 2번, 3번 그 항목 주제에 맞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아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작성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논술전형인데요. 논술전형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모집 정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뭐 11,00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는데 논술이 예전보다는 크게 어려워지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논술 준비하는 학생이라 그러면은 각 대학별 대학별 문제를 가지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즉 예전부터 출제되었던 내가 목표로 한 대학의 논술 문제와 논술 기출문제와 그리고 그해 올해 실시되었던 모의 논술 문제 그리고 작년도에 발표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어떤 논술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술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면은 훨씬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보다는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대다수는 제가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고 그리고 비교과도 별로 활동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수능은 약간 준비했던 학생들이 많이 준비합니다. 그럼 결국은 논술을 응시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정시에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차라리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보다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을 지원해서 수능 준비와 같이 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름방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방학이 이렇게 길지는 않죠.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또 학교 가는 경우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요. 여름방학이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 6월달 모의평가를 시험을 모의고사를 본 후에 여러분이 자주 틀렸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틀렸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과목들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내가 좀 부족한 과목들을 지금 보충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 공부하는 학습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획을 짤 때에는 큰 계획을 짜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떻게 계획을 짜서 그것을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계획을 짜서 그 실천에 나가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평가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작년 입시 패턴의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작년도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중복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표를 보시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저희 UA에서 작년도에 모의 지원을 해서 모의 지원 결과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을 보시게 되면 이제 중복 지원인데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은 고려대학교의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수시 모집을 6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6번 지원할 때에 다른 타 대학은 어떤 대학을 지원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 모의 지원한 학생이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이 중앙대, 두 번째는 경희대, 세 번째는 연세대, 네 번째는 성균관대, 5순위는 한양대 순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중앙대가 가장 많이 지원했고 두 번째는 성균관대, 그리고 세 번째가 경희대, 네 번째가 연세대, 다섯 번째가 한양대 지원수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고대에 지원한 학생들의 지원 성향을 살펴봤더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고려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모두 다 다소 안정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려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고려대에는 자기 점수대에 있는 또 소신 지원은 한 학생이 많았고요. 그 외에 고려대 지원 학생들의 상당수 많은 학생들은 다소 안정 지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고대는 특징적인 게 수시 모집에서 학교 추천 전형과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학생이 수능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교과나 비교과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원이 가능한 학생들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은 오히려 더 조금 낮게 지원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순, 자연계열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소신 및 안정지원, 뭐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대학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 다른 대학들과 지원할 경우에 소신 및 안정지원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고려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인문자연 모두 다 소신 및 안정지원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는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학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연세대 이 세 대학이 번갈아 가서 지원하지 않을 바에는 다른 대학들은 대다수가 안정지원 쪽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주위에서 좀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모두 다 자연계열 쪽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한양대가 상당히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대학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 자연계열 쪽에서는 한양대로 지원하는 중복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다른 대학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 서강대 모의 지원 학생들 볼 것 같으면은 1순위가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 이렇게 봤을 때 다소 인문계열 쪽에서는 다소 안정지원 및 소신지원 경향이 상당히 조금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건대, 성균관대 이런 지원 성향을 봤더니 자연계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에는 소신 및 안정지원을 하고 고려대학교에 상향지원, 소신 및 상향지원 쪽으로 흘러가는 비율이 상당히 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조금 적은 숫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신 및 안정지원 쪽으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동국대, 건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의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계열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고려대, 부산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봤더니 이제 시립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모두 다 일부 대학에서 이제 상향 지원 쪽으로 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소신 지원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향 지원과 소신 지원이 겹친다. 그러면은 상향 지원은 시립대보다는 약간 점수가 높은 대학 쪽에 속해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립대와 비슷한 대학 수준에 있는 대학들을 지원한다는 거죠. 즉 시립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상당수는 안정지원보다는 자기 대학 수준과 비슷한 대학을 골라가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성균관대를 보시게 되면 성균관대는 인문계열은 중앙대, 고려대, 경희대, 외대, 서강대의 지원 비율이 높았고요. 자연계열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건대, 한양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 지원자 성향을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은 주로 안정 지원 추세를 보이면서 일부 학생들이 이제 상향 지원하는, 즉 고려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상향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 대다수가 안정 지원 또는 일부 소신 지원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향 지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안정 지원 추세. 여기서도 소신 지원보다는 일단 높은 대학 성대 지원한 대학, 내가 지원한 성대보다는 약간 높은 대학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 쪽으로, 안정 지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숙명여대, 고려대학교에 중복 지원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자연계열은 경희대, 건대, 중앙대, 고려대, 숙명여대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화여대 지원자들 같은 경우 인문계열은 다소 소신지원 및 안정지원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즉 소신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라든가 그리고 고려대 일부 낮은 학과에 소신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나머지는 약간 안정지원 추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지원 추세가 조금 많았고요. 일부 이제 고려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소신지원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안정지원하는 대학으로 이대에 소신 지원하게 되면 다른 대학은 안정지원 추세로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앙대는 인문계를 보게 되면 외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순으로 지원을 했고요. 자연계열은 경희대, 고려대, 건국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순으로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인문자연 모두 다 일부 안정지원 추세가 훨씬 더 좀 많이 다른 대학보다는 좀 강했고요. 그리고 소신지원 및 일부 상향, 즉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앙대 지원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는 안정지원 추세를 하는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좀 높았고, 안정 및 소신지원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상향 지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기 그렇게 봤을 때 중앙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소신지원 쪽을 많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리고 상향은 별로 없다. 그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대학교 합격하면 다른 대학에 빠져나가는 비율은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충원율은 상당히 다른 경쟁 대학보다 약간은 조금 충원이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외대, 자연계열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건대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 지원제 지원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안정지원 추세가 인문계열에서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부 고려대라든가 고려대 정도 수준에서 상향 및 소신지원 쪽이 보여지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향을 하지만 대부분이 안정지원 추세로 보이고 있다. 즉 고려대, 한양대 자체가 자연계열은 상당히 점수가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상향지원보다는 안정지원 추세, 하대학의 안정지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앞에 대학과 뒤에 앞에 9개 대학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앙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경희대가 상당히 많은 대학의 중복 비율이 모의 지원에서 중복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중앙대가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학생들의 회자가 많이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중앙대가 작년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비슷 패턴은 올해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동국대, 중앙대, 국민대, 한국외대, 자연계열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 중앙대, 세종대.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학들부터는 패턴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제 패턴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내가 모의지원한 대학과 타 대학, 중복한 대학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의 소신지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지원보다는 소신지원 쪽의 대학에 지원하는, 즉 비슷한 수준에 있는 타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인문자연 모두 다 소신지원, 즉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중복한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 건국대학교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건대 정도 지원하는 학생이면은 더 낮추기는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중앙대, 건대, 동대, 동국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자연계열은 건국대, 중앙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희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일부 상향 및 안정 지원, 그리고 자연계열은 모두 소신 및 상향 지원,
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건대와 조금 패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의 안정 지원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문계 쪽에서 일부는 보이고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이 소신 및 상향 지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국민대학교를 살펴보게 되면 국민대학교는 인문계열은 숭실대, 명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동국대, 자연계열은 인하대, 세종대, 가천대, 숭실대, 명지대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 쪽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소식 및 안정지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소식 및 안정지원 주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안정지원이라서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대학이 조금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이 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대학 쪽에는 가능하나 국민대까지는 안정지원을 해서 이 대학에 꼭 들어가려고 하는 패턴이 조금 보여지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대학은 이제 동국대학교, 숙명여대, 숭실대입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건대, 건국대, 국민대, 숭실대, 중앙대, 자연계열은 건국대, 경희대, 숭실대, 세종대, 인하대 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 지원자를 보게 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신지원과 상향지원, 그리고 자연계열도 소신지원 및 일부 상향지원 및 안정지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동국대도 건국대와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대부분이 비슷한 대학 수준의 대학들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은 성신여대, 숭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수로 나타났고요. 자연계열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동국대, 중앙대 수로 나타났습니다. 숙명여대 이제 지원 패턴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 쪽에서는 안정 지원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지원과 소신지원이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원하는 대학 수준을 보게 되면 일부 조금 낮은 대학, 성신여대 정도가 숙명여대보다는 조금 낮게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소신 및 상향지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상향지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소신지원인데요. 대체적으로 자연계열 쪽은 상향지원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즉 숙명여대가 자연계열 상향지원을 많이 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은 숙명여대 자연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숙명여대와 자연계열 쪽에 지원한 타 대학들에 대해서 중복 합격했을 경우에는 숙명여대보다는 타 대학에 옮겨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인문계열은 국민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동국대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자연계열은 세종대, 국민대, 인하대, 광운대, 가천대 순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숭실대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쪽은 소신 지원 추세가 좀 많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자연계열은 일부 대학에서는 소신 지원했지만 대다수가 안정 지원 추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패턴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대학들에 대한 패턴을 봤고요. 이런 지금 말씀 수시 모집의 중복 지원 현황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UA의 합격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에는 최근에는 뭐 학교와 대학과 학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선택하는 중요하지만 나랑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어느 대학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패턴을 연구해서 지원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 높이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2021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저희 UA에서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의 평균 등급입니다. 즉 학교에서 반영하는 과목 수라든가 반영 비율이라든가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단순한 등급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 가천대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평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있는 성적이 가장 낮은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의 학과별로 평균 성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보다는 다소 점수가 높다. 높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가천대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 등급보다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조금 더 성적이 높다. 즉 내신 성적이 3등급 학교에 발표한 게 3등급이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뭐 2.9등급 정도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이런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분포 정도로만 보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5등급 정도가 평균 정도고요. 그래서 2.65등급까지의 분포, 중간에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같은 경우가 2.8등급 정도, 그리고 3등급 정도 수준까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쪽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강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대, 3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4등급 이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의 분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2등급에서 3등급 초반대까지,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이 1.6등급 정도부터 2등급 때까지, 그러니까 2등급 안쪽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성적이죠. 낮은 성적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광운대 같은 경우가 2등급에서 2등급 중반까지, 그리고 국민대가 2등급 초반에서 중반대까지, 단국대가 2등급 초반대에서 2등급 후반대까지, 덕성여대가 2등급 초반부터 2등급 중후반까지, 그리고 동덕여대가 2등급에서 3등급 초반까지, 명지대, 상명대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제 가천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이런 대학들 주로 이제 중간 정도보다 조금 낮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대학들까지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마지막 대학들까지가 봤을 때에 2등급 이내, 3등급 이내에 들면은 상당히 교과 전형에서 선택한다면 인서울을 할 수 있는 성적대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학들이 많으니까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기대, 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를 볼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과기대 같은 경우도 2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시립대가 2등급 초반,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2등급에서 2등급 중반까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화여대가 1.5등급에서 2등급 이내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외대가 1.7등급에서 2등급 이내 성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등급 이내의 성적이 들어야지만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상위권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목을 해야 될 것들이 작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하지 않았던 연세대학교,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 합격자 성적 분포가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모든 대학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2등급 이내 1등급대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지원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외대라든가, 그리고 앞에 보였던 고려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의 내신 성적의 입시 결과가 작년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안정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목표 대학은 그 대학의 학과 점수 분포를 잘 살펴봐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것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상위권 대학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인문계열과 거의 비슷하죠. 예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합격자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왜? 등급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더 낮았죠. 근데 작년 올해부터 나타나는 경향을 보게 되면은 자연계열도 성적이 인문계열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성적대가 좋아졌고, 그리고 특정 대학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아까 인문계열과 별반 틀리지 않죠. 1.5등급대에서 2등급 이내 정도 성적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지방 가천대 같은 경우도 2등급대, 2.5등급, 2등급 중반까지, 그리고 가톨릭대도 3등급이나 아까도 비슷했던 거로 기억되고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2등급 중반대까지가 지원했고요.
따라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비슷한 형태,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마지막 대학 정도 수준까지를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3등급 이내, 아까도 인문계열도 3등급 수준까지는 가 있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3등급 이내 정도가 되는 학생이면은 대체적으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이 교과전형의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점수가 각 대학별의 분포는 학과를 다 섞었을 때 최고점과 평균 최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은 내가 지원했을 때 학과를 잘 선택을 한다면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해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학을 보게 되면 시립대학교가 2등급 안쪽이 되겠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2등급 중반, 2.6등급 이내, 그리고 아주대 같은 경우가 2등급 대 수준, 이화여대가 1.8등급, 즉 2등급 이내가 되겠죠. 중앙대학교도 비슷한 수준이 되겠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가 1.4등, 1.5등급 이내 정도 수준입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은 3등급 이내 또는 3등급 적어도 3등급 초반까지는 가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두 개 영역 합이 한 5 정도만 충족이 된다면은 올해 교과전형, 자연계열 쪽 교과전형에 지원했을 때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 쪽도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쪽보다는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기가 약간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지원할 때 많이 인문계열 쪽에 있는 학생보다는 유리한 상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준비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정지원 쪽으로 그냥 한번 넣어보고 기다리지 말고 조금은 다소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지원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패턴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전형보다는 성적이 조금 분포가 굉장히 길죠. 가천대 같은 경우 바람개비 원 같은 경우가 이제 3.5등급 정도 수준까지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톨릭대는 4.5등급 정도까지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학교도 평균 2.8등급 정도에서 3.5등급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2등급대에서 2.5등급대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3등급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맨 끝자락을 보게 되면 되게 높죠. 뭐 4등급 대까지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4등급 대 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럼 나도 4등급이니까 넣어봐야지 라기보다는 4등급 대가 됐으면 저 4등급이 낮은 수준인데 제가 저 정도 대학에 될 정도 되면 비교과는 어땠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 비교과도 저 대학에 붙을 만한 수준까지 되어 있을까를 고민하고 지원하셔야지 무조건 내신 성적이 비슷하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턱대고 지원했다가는 그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에는 내가 준비한 비교과 정도의 수준도, 그러니까 학교 활동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는지를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학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덕성여대, 여대를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3등급 정도, 3등급이 넘어가지 보통 4등급 이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강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1차가 2.9등급 정도, 그리고 2차가 2.8등급 정도 수준입니다. 2차는 이제 수능 이후에 합격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성적대가 내신 성적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5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이내 쪽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합격한 학생들이 인문계열이 2.7등급 때부터 3.7등급 때까지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등급이 낮다 그래서 내 등급과 비슷하다 그래서 지원했다가는 큰 코 다치니까 반드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전형이 있죠. 하나는 계열 모집과 하나는 학과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모집을 볼 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5등급이 있고 최고 점수가 저희 조사한 자료는 3.7등급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최저 점수 1등급에 가까운 점수와 1.85 쪽에 많이 뭉쳐 있죠.
그럼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2등급 초 정도까지가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3등급에 넘어가는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파란 색깔이 진해질수록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내신 성적보다는 비교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습니다. 서류형이 약 2.8등급에서 3.7등급 수준까지, 그리고 면접형이 2.9에서 3.47등급 정도까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특이한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면접전형이든, 아니 학생부 교과전형이든 면접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평가 전형보다는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더 낮은 편인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은 조금 더 낮습니다. 2.84, 서류형 2.84, 면접형이 2.9등급 정도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면접형이 조금 더 낮다. 근데 최저로 붙은 학생들을 봤을 때에는, 저희 조사 자료만 봤을 때에는 서류형이 조금 더 점수가 낮았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이 합격한 학생들 수를 봤을 때에는 면접형이 오히려 내신 성적만 보고 봤을 때에는 서류형보다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전형이 있죠. 면접형과 활동후 수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면접형이 없어지죠. 이제 활동후 수형을 보게 되면 1.6등급에서 1.9등급 정도까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동대문구 이쪽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대는 잘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럼 연대는 도대체 누가 될까? 제가 봤을 때 저희 사무실이 저쪽 강남 쪽에 있는데 그쪽에 상담할 때도 상당수 많은 학생이 연대는 안 돼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연대 꼭 들어가는 학생들은 다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것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내신 성적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비교과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 특징적인 것들. 그러려면은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방법이라든가 입시에 관련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맞춰져 있는지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무조건 우리 학교는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봐서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지원하시면은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외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외대도 면접형과 서류형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면접형이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저희 조사한 자료가 2.7등급에서 3등급 초반대까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2.6등급 때부터 2.7등급 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형이 면접형보다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를 보게 되면 한양대가 그래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합격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2등급 안쪽에 들었는데 2등급 바깥쪽으로 나간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즉 한양대학교에서도 이제 선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여러 학교에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양대가 잘 합격을 안 했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합격자를 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한양대학교가 평가하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는 평가하는 방법이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지원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교에다가 전화하고 상담을 하시면은 되게 친절하게 자세히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각 대학 입학처에 전화를 하시면은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초반대 3등급 정도 수준까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평균적이고요. 그래서 3등급 중반까지, 중후반까지가 된다 그러면은 비교가 좀 더 준비가 되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살펴봤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1차와 2차 봤을 때 1차가 훨씬 더 서류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에서 서울대 직윤과 일반 전형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도 계열별로 봤을 때 1.69에서 3.81까지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근데 학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안 봤던 중앙대를 볼까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빈치 전형입니다. 2등급대가 평균적으로 됐고요. 3등급 초반까지가 대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래프 색깔을 보게 되면은 2등급대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때에 더 집중적으로 합격하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허옇게 된 부분이 좀 노란색 쪽으로 갈수록 이제 합격자 많지 않고 점수 구간만 넓어지는 패턴이다. 그래서 비교적 봤을 때에 평균 근처 전후로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합격 비중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이제 중복 지원을 현황을 볼 거예요. 아까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인문, 자연 모두 다 소신지원 및 안정지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고려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소신지원 쪽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서울대 지원자도 마찬가지로 소신지원 및 안정지원, 연세대학교 지원자들도 타 대학은 소신 및 안정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3개 대학 중에서 인문계열 쪽에서 안정지원한 대학은 성균관대학교가 많고요. 자연계열 쪽은 한양대 쪽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에 지원했다 했을 경우에 안정지원할 때에는 인문계열은 성균관대를 피해가고 자연계열은 한양대를 피해가게 되면은 혹시나 고대, 서울대, 연대를 떠도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점수가 많이 모이는 대학을 피해가면 그만큼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자료는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강대, 시립대, 성균관대입니다. 서강대 지원자들은 인문자연 모두 상향 및 소신지원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안정지원 대학은 중앙대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일부는 소신지원, 자연계열은 일부 소신 및 안정지원 추세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다 상향지원, 즉 성대 쪽에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향지원, 안정지원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성대를 소신 및 안정지원하고 나머지를 대부분이 점수가 높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성대 쪽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 정시 모집에서 추가로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예상이 보여집니다.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모두 안정 및 소신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 및 소신 지원을 보였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이 봤을 때 이대 지원 학생들은 소신 지원 일부와 그리고 소신지원과 안정지원 쪽으로 좀 많이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타 대학에 안정지원할 것이고 안정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상향지원 쪽으로 조금 질러보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지원, 인문계열 안정 및 상향지원, 자연계열은 일부 안정지원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향지원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인문자연 모두 다 소신 및 상향지원, 즉 아까 앞에 보였던 성균관대와 거의 비슷한 패턴에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를 볼까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은 소신지원 경향, 자연계열은 일부 상향지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경희대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대학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그래서 소신지원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모두 다 소신 및 안정지원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대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일부는 소신지원이지만 상향지원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연계열은 소신 및 안정지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 모두 소신 및 안정지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에 지원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지원과 소신지원이 많다는 거죠. 즉 점수가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 지원해놓고 나머지 대학에 좀 더 높은 대학에 소신 지원하는 경향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소신 지원은 좀 달랑달랑하게 점수를 쓴 학생들 같은 원서를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에 경희대학교 떨어져서 다른 데까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좀 낮춰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 숙명대, 숭실대인데요. 동국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에 모두 다 소신 경향. 그러니까 비슷하죠, 건국대라. 그리고 안정지원은 국민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에 모두 다 소신지원 경향. 즉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숙명여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전하게 승대에 안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좀 세게 질르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 자연계열은 일부 안정지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일부 소신지원 및 상향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안전 및 소신 지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시 모집에서 중복 지원을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정시 지원이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시 많이 지원하니까 수시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정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요즘만 잠깐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인데요. 이제 제가 이 기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의평가 기준으로 저희 UA가 예상한 100분위 점수입니다. 즉 100분위 6월 모의평가 100분위 점수가 이 정도 수준에 나오면은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수준의 점수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 학생이 수시 모집 원서 쓸 때에는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점수보다 높은 대학에 혹은 비슷한 대학에 수시 모집에 쓰면 된다는 거죠. 즉 수시 모집에 쓸 대학 마지막 대학의 데드라인이 6월 모의평가 점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연계열은 따로 이제 제가 하면서 말씀드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 가톨릭대를 한번 예를 볼까요? 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100분위가 국어, 수학, 사회, 세계 영역 100분위 합 300점 만점일 때 제일 낮은 점수 학과가 241점부터 277점까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근데 270점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간호학과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을 뽑는 간호학과. 간호학과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가톨릭대가. 근데 평균을 보게 되면 245죠. 그럼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톨릭대에 지원하는 문과 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점수의 100분위, 3개월 100분위 합이 250 정도 수준까지 이내에 들어야지 지원 가능성이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점수가 250점이다 그러면 난 카톨릭대 정도에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인문계열에. 그러면은 내 내신 성적과 비교과를 성적을 분석을 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가톨릭대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은 대학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270 정도 수준까지, 경희대도 270 중반, 고려대는 289, 그러니까 290 이상 정도가 돼야 되겠죠. 광운대 같은 경우는 250, 국민대는 265, 동국대는 272 정도 됩니다. 즉 수준별로 봤을 때 서울 소재 마지막 대학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240에서 250 사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인문계열 쪽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285, 즉 대체적으로 봤을 때 280 이상이 돼야지 상위권 대학들 수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을 보게 되면은 경희대학교를 볼까요? 경희대학교가 270 중반, 즉 280 이내에 들 성적들, 즉 그 성적대가 들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이 국민대학교 270 이하, 270 이내에 그 정도 선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제일 낮은 대학이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242에서 240점까지, 즉 대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소재는 좀 낮으면 230 정도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다. 서울 소재 있는 대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 성적표 다 받으셨죠? 혹시 모르시는 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6월 30일 날 성적표가 다 나왔습니다. 꼭 못 보셨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 있는 대학은 그냥 230점 수준까지가 이내에 들면은 서울 소재 있는 대학의 정시 모집에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계열인데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학과는 뺐습니다. 그 높은 학과가 뭐냐면은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점수는 제외한 나머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쪽에 있는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는 간호학과는 포함시켰습니다. 가톨릭대를 보게 되면 좀 붕 떠 있는 점수 있죠. 저도 간호대학 간호학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40점대,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278 이내,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290 정도 수준, 광운대가 255 이내에, 국민대학교가 평균 270, 평균 260 정도 되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점수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 소재대 낮은 대학에 속하는 상명대 같은 경우가 240점대, 그리고 서울여대도 240점대에 100분위 점수를 가지면은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위권 대학인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280점대 수준까지 가면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 중에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가 260점대 백분위가를 가지면 지원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280점대,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280점대. 그러니까 중앙대가 한양대랑 비슷해졌죠, 점수가. 왜 그러냐면은 중앙대학교가 다군에 많습니다, 학과가. 그래서 다군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앙대 점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계열 쪽에서 지원하는 대학 봤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소재 대학에 가려면은 국어, 수학, 탐구, 과학 탐구 이 세 개 영역 백분위 합이 230 이상 정도 수준까지 있으면은 서울 소재 대학에 도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가 250점대 정도,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가 260점대 정도,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대학들이 270점 정도 수준까지가 간다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수시 모집에 대학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예상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시 모의고사 점수라든가 모의평가는 수능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 모집을 내가 어디까지 쓸 것인가, 어느 대학 정도 마지막 쓸 것인가를 재단하는데 마지막 절을 활용되니까 반드시 선생님하고 상담하실 때에도 정시에 지원한 가능 대학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면은 훨씬 더 합격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들을 뺀 것들입니다. 이제 의예과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이 285에서 297입니다.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290점대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방 국립대 정도 수준까지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의예과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치의학과는 280에서 295점 정도까지, 그리고 평균이 290 정도 수준이고요. 치의학과는 서울에는 별로 많지가 않죠. 그리고 한의학과 같은 경우가 280에서 289 정도, 그러니까 290 이내에 들면은 한의학과를 지원해 볼 만하고 있고요. 한의학과가 작년도에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그렇게 올릴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약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한의학과가 작년에 점수보다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수시 정시에서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가 약 1,700명을 뽑죠. 수시 정시 다 합치면은. 그래서 280에서 293 정도 수준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학과가 280에서 291, 그리고 초등교육과가 맨 위가 287이죠. 저기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고요. 263에서 270까지가 전국에 있는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까지가 포함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280점 이내 정도 들면은 280점대가 아마 서울 경인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초등교육과 교대 쪽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과 그리고 2021학년도 입시 결과는 이제 지원 성향과 그리고 지원 입시 결과 합격자 점수 그리고 정시 모집 예상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제 다시 말씀드렸지만 6월 모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을 지원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의 잣대가 되는 들이죠. 그래서 6월 모의 평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수시 모집 대학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시 모집의 자기소개서 작성과 미리 빨리 잘 끝내놓고 그리고 수능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시가 마지막이 아니고 정시가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끝까지 잘 준비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제1부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2021학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UA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 소장님께서 2022학년도 수시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